네, 안녕하십니까 캠퍼 여러분, 캠장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눈물을 마시는 새 설명회 그 첫 시간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신 최성훈의 사고실험 최성훈 PD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작은 채널을 만들고 있는 최성훈 PD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와는 같은 스튜디오, 한 지붕을 공유하는 혼자서는 약간 형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수한 이영도 그 팬분들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인 이 눈마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립니다. 원래 이영도 키즈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맨날 이영도 작가의 작품을 영업할 때는 광인처럼 하고요. 이게 무대를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왜냐면 이게 약간 톨키니스트 분들처럼 그렇죠, 이제 여기도 세계가 진짜 깊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 호들갑 전공으로 그죠. 저는 응원단장. 폼폼 들고 사실 이제 드래곤라자 편이 눈맛의 편을 위한 입풀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드래곤라자 편 올라가고 나서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1위에서 18위까지 드래곤라자가 올킬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동 박수.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좀 뿌듯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만 알아눕고야 말았습니다.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이영도 작가님께 그 영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영도 작가님께서 그 링크를 눌러보셨는지 그냥 모르지만 그래도 너에게 닿기를 이란 명작 제목이 있죠? 그분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맛에도 경건한 마음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그래서 황금가지 편집부에서 드래곤라자 편을 샤라웃하면서 트윗을 올리는 걸 보면서 그만 너무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전문용어로 사자성어로 지팔직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 너무 부담감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PC통신 하이텔 이 한국의 장르 소설의 굉장한 스포닝 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마록도 그렇고 드래곤라자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영도 작가의 최고 역작이라 부르는 눈물을 마시는 새도 PC통신 하이텔에서 2002년부터 3월부터 8월까지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대한 양을 보면 사전 작업이었겠죠 아무래도. 연재만 거기서 했다는 느낌인데 2003년에 황금가지에서 단행본이 나왔습니다. 미님사TV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다른 또 편집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눈물을 마시는 새를 세계문학전집에 넣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아주 줄기차게 해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 바람직한. 그죠. 보이지 않는 그분의 한 명의 얼라이로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지만 또 이게 뭐냐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브레이킹 배드, 눈물을 마시는 새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호들갑. 너무 이렇게 좀 신격화된다. 예. 약간 그 호들갑이 일단 깔려있다. 근데 호들갑이 깔리면 약간 억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소위 빠가 까를 부른다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 눈물을 마시는 새는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일단 한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 주는 게 뭐냐면 역수입입니다. 역수입. 해외에서 상 받아? 그럼 일단 굉장해. 해외에서 인정받아? 그럼 좋지. 나 혼자만 레벨업, 일본 점령, 훌륭한데 이게 있어요. 자, 눈물을 마시는 새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 판권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일단 하퍼콜린스가 사갔어요. 하퍼콜린스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 계신데 영미권 출판사의 5대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뭘 냈냐? 반지의 제왕 냈어요. 위키드 냈어요. 여기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를 거금을 주고 사갔고 그 유럽에서 출판대국 하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 그렇죠. 네.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독일에서 제일 큰 출판사들이 이거 판권 살려고 경쟁 PT 했을 때 기사가 났었죠. 결국 아마도 2023년인 것 같은데 한국 출판 역사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가 첫 번째 기록을 세웁니다. 뭐냐? 단일 국가를 상대로 선인세 최다액 바로 3억 원의 선인세를 받고 판매한 첫 소설이 됐어요. 하지만 저 같은 이제 게이머이자 만화가 이런 사람들은 크래프톤이 여기에 참전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톤이 눈물을 마시는 새를 게이머하겠다고 이제 입던하면서 상황은 급전개가 되는데 저같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랜드 마스터가 한 명 있어요. 이안 맥케이그라고 아세요? 이 이안 맥케이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컨셉 디자이너의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컨셉 디자이너가 뭐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상상할 때는 저마다 다른 이미지를 떠올려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만화를 그릴 때 아직 저만의 그림체가 없을 때는 콘티를 짜면 상상을 하면 지브리 그림체를 상상이 됐거든요. 일단 저의 그림체가 생기면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잖아요. 게임, 영화, 거의 모든 종류의 컨텐츠에서 처음 구상을 할 때는 얘가 어떤 모습일까, 이 배경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컨셉 디자이너나 컨셉 아티스트들이 붙으면 구체적으로 공간과 복식과 문화, 이 인물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안 맥케이그가 작업을 한 작품이 반지의 제왕 했고요. 스타워즈 했고요. 터미네이터 2 했고요.
해리포터 했고요. 어벤져스 했습니다.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디자인하셨던 그 기거라는 분, 우리 HR 기거 선생님. 거의 그 양대산맥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음악계에 한스 짐머가 있다면 컨셉 디자이너계에는 이제 이안 맥케이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안 맥케이그가 눈물을 마시는 새 영어판을 딱 보고 그만 뿅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듄이다. 우주 명작. 근데 이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듄과 비교해서 이 작품이 달랐던 게 있다. 눈물을 마시는 새는 본인이 읽는 내내 단 한 번도 예측에 성공한 적이 없대요. 끝까지 자신의 예측을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이 이안 맥케이그가 다른 한국의 이 크래프톤의 여러 아티스트 분들하고 작업한 아트북이 바로 저 한계선을 넘다라는 책이에요. 환상적입니다. 아, 레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케이거는 이런 옷을 입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래프톤에서 이 작업을 가지고 티저 영상을 만들었죠. 팬들의 욕망을 엄청나게 충족시켜줬던 영상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이영도 키즈들과 함께 환호했죠. 그 키보렌의 밀림이 딱 나올 때. 그러니 울지 마라. 아, 저는 케이건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상상했어요. 본격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저희 스토리캠프의 첫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왔는데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들 애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죠. 밀리의 서재에서는 일반 이북뿐 아니라 오디오북이나 웹소설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작품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소개할 눈물을 마시는 새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저희 스토리캠프에서 다뤘던 퇴마로, 드래곤 라자, 반지의 제왕, 그리고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영도 작가님의 피를 마시는 새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밀리의 서재를 이번에 다시 이용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고를 때 장르별로 탐색을 하거나 제가 좋았던 책의 작가 아니면 출판사 목록을 검색하는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메모를 하고 싶거나 밑줄을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이동하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경험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읽는 어떤 습관을 생활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밀리의 서재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튼 간에 사실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이런 유명한 작품들, 이 에픽 같은 작품들은 유명세에 비해서 실제로 읽지는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긴 호흡의 뭐 대하 역사물 같은 긴 에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시리즈도 이미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읽어보신 분들은 반가워할 만한 그리고 아직 안 읽어본 사람들은 좀 읽고 싶어질 만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설명회지 사실은 약간 그 입으로 내용 다 말아주는 느낌이 돼버렸어요. 일단 드래곤 라자랑은 다르게 이 얘기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드래곤 라자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판타지를 가져왔잖아요. 세계관을. D&D 룰. 근데 눈물을 마시는 새는 사실 우리 이영도 선생님께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만의 역사, 언어, 문화, 풍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사실 설명을 위한 설명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사실 잘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런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좀 공부하듯이 막 들어야지만 즐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 이 인물들을 따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당연히 그렇게 쓰여졌고요. 이 주인공들의 최초의 등장만 딱 봐도 이 세계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게 이영도 작가의 대가적인 면모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만 놓고 보면 톨킨의 반지의 제왕보다 이게 좀 더 잘했어요. 제 느낌은. 톨킨은 조금 더 숨 참고 다이빙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앞에 있어요.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눈물을 마시는 새는 물론 시대의 간격이 길긴 하지만 테크닉적으로 전 세계의 판타지 작가들의 수준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흥미롭게 따라갔는데 이 세계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죠. 이 얘기는 20주년 기념판으로는 2권이지만 상하 처음 나왔을 때 오리지널판에서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1, 2권이 한 덩어리, 3, 4권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2권은 어느 구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 4권은 화신을 찾아서 전쟁을 끝내려는 수탐자들의 이야기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수탐자라는 표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없는 말 같아. 이 사람이 만든 말 같아. 뭐 있나? 근데 수탐이란 말 쓰나요 원래?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가끔 이영도 작가님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 첫 문장에도 왕자들의 석비가 사토 속에 묻혀버린, 그 사토란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새도
꿈들의 적서가 남김없이 규정된 시대. 그러니까 적서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오타쿠 같다.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게 희소한 단어를 가져오면 뭐야 좀 멋부리려고 약간 일부러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 맞아요. 근데 제가 뭐 너무 이게 콩깍지가 씌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수탐이란 단어가 그냥 진짜 알겠죠. 그리고 뉘앙스적으로 너무 적확한 느낌이 든다. 그냥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탐구 생활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갈망하며 찾는다 느낌이 탁 드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그 감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역시 그 이영도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처럼 세계관 안에 굉장히 긴 역사랑 기록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뭐 해묵은 금원 아니면 이제 고사 형식으로 작품 안에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 가장 유명한 하나가 바로 셋이서 하나를 상대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셋은 뭐고 하나는 뭐냐? 일단 다 합하면 넷이죠. 이 세계에는 각자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에 따라서 4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판타지들 같이 다양한 생물 종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왕독수리도 있고 뭐 온갖 몬스터들도 있고 한데 일단 이 4개의 종족을 선민 종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종족에 대해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은 어디에도 없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인간인데 다른 세 종족이랑 다르게 실제 우리들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약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나은 존재들인데 다른 종족에 비해서 유일하게 아라짓 왕국이라는 왕국을 만들었던 존재가 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에 왕국은 멸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종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을 다시 되찾는 걸 너무 원해요.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누군가한테 자아의탁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인간의 본성을 좀 묻혀놓은 느낌이 있어요. 깃발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네. 아라짓 왕국이라는 인간 종족의 역사, 좀 자세한 역사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적절한 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족이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러블리하게 바라보는 도깨비라는 종족입니다. 이 도깨비는 자신을 죽이는 신이라는 신을 믿어요. 일단 특화되어 있는 게 불의 마스터입니다. 불의 마스터. 불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들이 뭐 모국어 다루듯이 불을 다루는 존재인데 농담하고 수수께끼를 좋아하고 굉장히 유쾌합니다. 쾌활하고 유쾌하고 씨름에 환장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깨비들은 일단 자기들만의 이동수단이 있어요. 거대한 딱정벌레를 타고 다닌다는 설정이에요. 이 딱정벌레가 근데 수화로 소통을 하고. 근데 이 도깨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평화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불을 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은 만렙이거든요. 도깨비가 화내면 이제 다 죽는 목숨인데 정작의 도깨비들은 피를 너무 무서워해요. 피를 절대 못 봐. 실제 우리 전통 설정이죠, 그거. 팥 싫어하고. 그렇죠. 붉은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피가 약간 액막이잖아요. 약간.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품에서의 도깨비들도 피와 살인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엄청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난을 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네네. 정말 그들이 분노했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피나 사륙 같은 걸 맞닥뜨리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 도깨비들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유쾌해요. 실제로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농담을 좋아하고 일단 이 도깨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도깨비가 죽으면 어르신이라는 영혼의 존재가 되면서 옆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죽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설정상 인간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이 도깨비가 인간이랑 왜 친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피를 무서워하면 살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못 먹잖아요. 땅에 떨어진 과일 같은 것만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럼 되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도깨비는 멸종할 뻔했어요. 근데 이 도깨비들에게 과거 먼 옛날 농사를 가르쳐준 게 인간이었습니다. 최초로 도깨비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인간의 성이 김씨였기 때문에 도깨비는 인간을 킴이라 불러요. 킴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족인데 바로 레콘이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동감합니다.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티나안입니다. 그렇죠. 네. 레콘은 뭐냐면 모든 이보다 낮은 여신이라는 신을 모시는 종족이 레콘인데 닭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고 일단 설정상 세계관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력이냐면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전사인데 맨주먹으로 산 하나를 없애는데 하루 정도면 된대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공성전을 벌일 때 성을 함락시키려면 인간은 수백 명이 필요하잖아요. 레콘은 몇 명 필요하죠? 3명입니다. 3명이요. 성을 무너뜨릴 레콘 하나, 그 레콘이 너무 흥분하면 말릴 레콘 둘. 그래서 맞아. 이렇게 레콘이 셋이 있으면 성 하나를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콘들은 몸의 모든 게 다 완전한 무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리로 쪼면 바위가 쪼개지고 소리를 지르는 걸 계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사자우 같은 거라서 도깨비들의 영혼 상태인 어르신도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모든 레콘들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 끝에 얼음만으로 가득한 설원에 가면 거기에 존재하는 최후의 대장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최후의 대장간에 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사용할 무기를 받는 것, 이게 이제 레콘들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된 레콘은 자기 인생을 선택합니다. 수권을 추구할 거냐, 신부 탐색을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평생을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이 레콘들은 세계관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는 전쟁 병기, 자연재해라고 보면 되는데 절대로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 레콘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물. 그러니까 도깨비한테는 피가 있다면 그렇죠. 이 레콘은 물을 무서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정상 레콘은 몸의 비중이 1보다 커서 맞아요. 물에 빠지면 가라앉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절대로 입을 이렇게 뭐 강물에 뭐 대고 이렇게 마시지 못하고 절대 못하죠. 닿지 않는 형태로 흐르는 그것,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맞아요. 물을 언급도 안 하죠. 실제로 이 레콘들의 욕은 다 이런 식이에요. 붕어 저택에 빠져 죽을 놈아. 녹은 얼음을 뒤집어 써라. 소금쟁이 연병장 밑에 묻힐 놈아. 이런 게 다 뭐냐면 물이란 표현을 못할 정도로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붙여놓는 방식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너무 기본적인 원칙이란 말이죠. 이제 레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묘사가 오만하게 수건을 걸머지고 걷는 거인들. 여기서도 사실 걸머지다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되게. 근데 저는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개인주의자로서의 네. 면모도 들어가 있고 그죠. 수건 추구자로서의 면모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레콘도 한 2m 50 정도는 뭐 그 정도 되죠. 되는 네. 생체 무기로서의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족은 바로 발자국 없는 여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가라는 존재입니다. 이 나가가 제일 새로운 설정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도깨비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민담 설화 속에서 이름은 계속 친숙했고 도깨비 감투라는 것도 있고 레콘은 닭머리니까. 이해하기는 좀 더 직관적인 이제 종족이었는데 왜 우리 싸움닭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소 싸움처럼 투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우리는 닭이라는 존재를 뭔가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쪼고 요렇게 인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콘도 뭐 이해가 가는데 이 나가가 진짜 참신한 설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가 챕터에서 하차를 좀 하세요. 아 처음 그 륜페이가 등장하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그 일러스트를 보기 전까지는 나가 이미지가 제일 안 그려지긴 했었어요. 이게 세부 묘사들은 있는데 비늘로 덮여 있고 뭐 변온 동물이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이안 맥케이그 역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거장이다. 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 슬레이어즈라고 아세요? 리나 인버스 나오는 거? 드래곤 슬레이브 쓰고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 말을 잃어버리셨는데 지금? 아니 슬레이어즈를 모른다고? 이름은 들어봤어요. 리나 인버스 모른다고? 거기 제로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제로스가 약간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캐릭터인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롭네요. 이 나가는 기본적으로 파충류 모티브예요. 몸에 비늘이 있다는 설정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온 생물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활동을 못합니다. 이 나가는. 추워지면 몸이 굳어지고 굼떠지고 따스할수록 이들이 막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변온 생물이라는 설정이죠. 근데 이 나가의 사회를 제일 잘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에 남녀를 바꿔놓으면 얼추 비슷해요. 나가는 완전히 여존남비 그런 느낌이에요. 모계 사회고 대가문 중심으로 이제 굴러가는 곳인데 조선시대 가장 여성이 무시당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바꿔서 남자에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제 어딜 뭐 여자가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조선시대에 있었을 것처럼 나가 사회에서는 어딜 남자가 남자 따위가 여자에게 말대꾸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무슨 어디 남자가 밖에 혼자 돌아다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게 다. 일단 나가라는 생물 자체가 좀 재밌는 게 프레데터 같이 온도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 시야를 갖고 있어가지고 딱 보면 생명체와 무생물 이거 딱 볼 수 있어요. 온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에게 없는 예술 뭐겠습니까?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는 기본적으로 청력이 아주 형편없어서 뭘 듣지를 못해요. 잘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고 대신에 니름이라고 부르는 텔레파시를 쓰고 있어요. 니르다, 닐러라, 니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술이 없을까요? 음악이 없죠. 그래서 음악과 그림이 없고 뭐 악기를 다루는 나가가 있다? 그럼 일단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란 뜻이죠 일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실 그 소통을 할 때는 애초에 거의 이 물리적 귀를 안 쓴다는 이제 그런 설정. 그런 의미죠. 그 말을 한다는 행동이 나가들에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항상 몸으로 말해요 상태인 거죠. 말을 안 하고 막 이상한 막 댄스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나가 사회가 묘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야도 그렇고 이 청력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술은 춤체 같은 걸 통해서 춤을 추죠. 이제 뭐냐면 화로 같은 데다가 춤체라고 불리는 어떤 인두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게 빨갛게 뜨거워지겠죠. 나가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니까. 이걸로 막 춤을 춰. 그러면 그 열기가 막 이렇게 확 보이면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박수도 안 치고 어떻게 하냐면 화로에다가 물방울을 튀겨요. 그러면 화로가 물방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튀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표현이 뭐냐면은 화로가 식겠군요. 이게 뭐냐? 극찬인 거야.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읽다 보면 나가사회는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엘프의 설정을 좀 가져온 게 있어요. 수목 애호가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숲에서 살고 나무를 잘라서 쓰려면 장례식을 치러주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을까? 곡식을 안 먹겠죠. 살아있는 동물을 한 방에 살아있는 상태로 뿅 하고 먹어서 그 상태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침착하고 이성적이라는 설정이라서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설정인데 우리 주인공은 해당이 안 되죠. 우리 주인공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잘 울기 때문에. 근데 이 나가들의 눈물이 약간 전설 속의 존재입니다. 은루라고 부르는 굉장히 그 은빛 눈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가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이지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나가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설정이죠.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미성이다라는 설정이고, 사실은 이제 그 나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설정은 심장 적출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넷을 합쳐가지고 사람이라 부르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 넷의 선민종족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종족이 더 있긴 해요. 신에게 버림받은 종족이라고 불리는 두억신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존재를 묘사가 되는데 이 두억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어요. 랜덤 그 자체다. 랜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해도 예외가 존재하는 참혹한 존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규칙이 그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 뭐가 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불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에게 두억신은 약간 그냥 괴물, 몬스터 이렇게 약간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두억신에는 규칙성 자체가 없다. 자기들끼리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없죠. 그 무규칙성 밖에 없다. 근데 이 두억신이는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 두억신이는 왜 신에게 버림받아서 이런 존재가 됐을까? 이건 이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야기 후반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만 지금 얘기하진 않겠죠. 사실은 제가 평소에 술자리 같은 데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뭐 설명할 때 사전 정보나 설정 같은 걸 설명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정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장면, 뭐 일단 가장 혹한 상황 이거부터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그 직업병 같은 건데 지금 내 종족 설명하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 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요. 막 안절부절해요. 이거 사람이 들을까? 재미없는데 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이야기의 시작 첫 장면을 제가 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없는 장면을 절대 설명하지 않는 집착적인 스토리텔러가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설명하고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냥 틀어놓고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너무 길어진 설정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이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뭐 그 이미 끌 사람은 껐어요.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 들을 사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종범님이 이 네 종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4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라고 하는 거기에 이 각각의 선민 종족들이 대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신, 인간을 가호하는 어디에도 없는 신은 왜 어디에도 없을까요? 바람이기 때문에. 공기, 바람. 그리고 레코는 모든 이보다 낮은 여신. 그래서 땅, 대지인 거고 자신을 죽이는 신, 도깨비는 불. 왜냐면 불은 계속 이렇게 스스로 타면서 자기가 타는 이유를 없애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는 존재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죠, 불. 그리고 도깨비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그 신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부여받은 도깨비하고 도깨비들의 신은 능력이 똑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다른 종족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다 정확히는 아니야 이것까지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으세요. 발자국 없는 여신은 네. 이제 물인 거죠. 물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신이 어떤 다른 신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균형, 이 집착적인 어떤 균형,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제 설정으로서 이제 4원소에 대응된다는 약간 것이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거 이제 작가들이 만들 때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 만드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밸런스 패치를 하려면 보드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꼬르면 무조건 1등하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위바위보를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요. 상성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거 이제 실패했는데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게 어벤져스잖아요. 왜 어벤져스 보시면은 이제 호크아이는 그냥 활잡이거든요. 근데 뭐 아이언맨하고 어떻게 비벼? 근데 같이 싸우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이 내 종족은 밸런스가 기가 막힌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사막에서 시작해요. 푼텐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상해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굉장히 높게 쭉 올라와 있는 바위 절벽이 하나 있어요. 바위 절벽. 그 바위 절벽 위쪽에 보면은 주막이 하나가 있고 그 주막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막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히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하늘을 불살하던 용들의 노염도 잊혀지고 왕자들의 석비도 사투 속에 묻혀버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에 한 남자가 사막을 걷고 있었다. 진짜 못할 것 같아. 이 작품이 목가적이다라는 표현이랑 천박한 농담이라는 표현을 수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각인시켜버려가지고 그거 아세요? 수많은 웹소설 작가들 중에 이영도 키즈들은 일부러 그 오마주를 심어놔요. 저도 읽으면서 가끔 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대표적으로 전독시만 하더라도 네네네. 그 도깨비의 이름이 비형이잖아요. 중간에 일부러 오마주로 넣어놓는 표현들이 목가적인 사륙의 나날 딱 들어가면 이 형도 퀴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보이스카우트 준비 같은 거예요. 너도 보이스카우트야? 나도 보이스카우트야. 이것처럼 목가적인 사륙의 나날, 뭐 천박한 농담 딱 들어가면 이 형도 좋아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넓은 사막에 혼자 우뚝 솟아있는 바위 이 절벽 위 꼭대기에 주막이 하나 있다면 그런 곳에서 주막을 하는 주인의 하루 루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나와서 이제 사막을 딱 보고 있으면 무조건 손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넓은 곳에 자기 혼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날따라 이 주인은 어떤 한 명의 손님을 평소보다 훨씬 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모든 손님들은 동쪽, 서쪽, 북쪽에서 와서 동쪽, 서쪽, 북쪽 중에 하나로 떠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손님은 이날 남쪽에서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한 거죠. 굉장히 펄렁거리는 방풍복을 입고 약간 희한하게 생긴 칼을 딱 차고 아주 무거워 보이는 짐을 이렇게 쭉 끌면서 보따리를 끌면서 이 마지막 주막으로 오고 있는 남자. 이 남자가 바로 우리들의 주인공 케이건 드라카죠. 제멋대로 난 수염에 머리도 떡져 있고 머리가 봉두난발이다. 아주 과묵하고 돌과 같은 사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막 주인이 멀리서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이 사막에서 가장 흘리면 안 될 거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 뒤로 점점이 물 같은 게 흘러 있는 자국을 본 거죠. 가가지고 뭔지 봤더니 피인 거예요. 피 자국을 점점이 흘리면서 오는 남자니까 이 주막 주인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확 부랴부랴 가가지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대검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주막에 도착한 주인공이 이 남자가 남쪽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주막 주인은 단단히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왜냐면 남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가 얘기를 하죠. 남쪽에는 키보렌이 있어. 키보렌이 뭐죠? 키보레는 거대한 밀림이죠. 밀림. 그 아래에는 이제 나가들만 사는 그 나가들의 영토가 있고 빽빽한 밀림. 거기는 인간은 못 가죠. 나가를 제외한 사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주막은 남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쪽에서 왔다. 이 키보렌을 통과해서 왔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하니까 내가 키보렌에서 왔던 증거라면서 이렇게 탁 그 보따리를 줘요. 근데 봤더니 토막난 나가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토막 살인범이 시체를 짊어지고 온 거야. 심지어 이걸로 요리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인 거지. 주인이 보기에는 무서우면서 미친놈인 거지. 근데 이 남자가 우리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케이건 드라카입니다. 사냥을 해서 잡아먹을 정도로 나가를 증오하는 남자죠. 한 종족 자체를 이 정도로 증오하는 남자? 요게 이제 우리 주인공인데 이 정도의 미친놈.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주막에 와서 한 명의 레콘과 한 명의 도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걸까? 요게 이 이야기의 도입부죠. 근데 왜 그동안 이 마지막 주막에 남쪽으로부터의 손님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키보렌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세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양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확장 전쟁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달라 그랬죠? 각오해라.
일단 1500년보다 더 이전에 나가 종족은 사실 지금처럼 그렇게 큰 무리를 짓고 살지 못했어요. 그냥 숲속에서 자기들끼리 드문드문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 나가들이 어떤 기술을 발견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심장 적출이라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나가들은 성인이 되면 자기들의 심장을 적출해서 심장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주술 같은 걸 쓰나 봐요. 그때부터 심장이 없어진 나가들은 거의 불사에 가까운 재생력을 갖게 되죠. 아주 죽이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2자릿수 이상의 조각으로 쪼개야지 죽는다. 심지어 목이 잘려도 목이 솟아나는. 목이 재생되는 나가도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심장을 적출하기 전 단계의 어린 나가들은 죽을 수 있는 존재니까 각 가문들의 보호 아래서 살고, 성인이 됐는데 심장을 적출 안 했다? 그럼 이제 약간 비의 나가라 불러가지고 당장 다른 나가한테 살해당하고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심장 적출은 종으로서의 나가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주술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목 애호가인 나가가 이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되면 곡식을 먹어야 되는 다른 종족들하고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물을 마시는 작품 시작 지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시작된 대확장 전쟁이라는 역사입니다. 이 나가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식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을 빠르게 키우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만든 소드락이란 비약이 있는데, 이 소드락을 만들어 놓고 실수로 누가 먹어본 거야. 이렇게 한 나가가 먹은 거야, 배고파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식물을 위해 만들었는데 나도 영향이 있네, 빨라지고 강력해지는 걸 느낀 거죠. 그때부터 이 소드락을 약간 스팀팩 약 빨고 전투하는, 정확히 스팀팩 딱 17분 동안 지속되는. 그렇죠. 이 17분 동안 굉장히 빠르고 강한 존재가 되주는 약이 이제 이 소드락인데, 결국은 이 빨간 알약 소드락, 이건 추운 데서 먹어도 얼추 정상 활동이 가능해지게 만들고, 더운 데서 먹으면 약간 가속 마법 쓴 것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심장 적출 기술 소드락, 이 두 개 때문에 나가들이 다른 종족들을 다 뚜까 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쫙 북진을 하는 거죠. 마치 무슨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징기스칸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막 미친 듯한 속도로 북진하는 나가 종족하고 대항해서 싸운 게 거의 인간 종족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나가가 제일 싫어하는 종족은 어디죠? 도깨비. 도깨비죠. 제일 무서워한다고 해야 될까? 나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도깨비. 왜? 불을 쓰니까 숲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잡는 도깨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작품 안에. 하지만 도깨비는 사육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내줘요. 자기들 나라랑 땅이랑 이 토지를 내어주고 즈문느리로 다 가버려. 피난을 가는 거예요. 레코는 사실은 나가들이 소드락 먹고 뛰어와도 그냥 이렇게 뭉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콘들은 하나를 뭉치지 못하니까 개인으로서만 싸운 거예요, 몇 명이서. 또 그 와중에 많은 레콘들은 자기 수건을 추구하느라고 뭐 어디서 파충류가 왔다는데 이러면서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처음 한 말 있잖아요.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 근데 셋이 모이지 못한 거예요. 인간, 도깨비, 레콘이라는 이 셋이 하나를 뭉쳤어야 되는데 뭉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나가들이 너무너무 쉽게 막 북진하고 그러진 못했거든요. 뭔가 나가들도 저항에 부딪힌 거긴 한 거죠. 왜냐면 이 대확장 전쟁 내내 나가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아라짓 전사, 나머지 하나가 키탈저 사냥꾼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제 인간 종족 최강 무력 집단 두 개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라짓 왕국이라는 이 인간만이 만든 유일한 왕국에 대해서 역사를 간단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막 호쾌하고 재밌는 부분 위주로 보시고 이런 역사나 이런 기록 같은 거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기회에 한번 쭉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역사 시간. 그래서 갑니다. 먼 옛날에 레콘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레콘을 얘기해야 되죠. 그죠. 레콘 기록에 의하면 레콘 역사상 가장 강한 레콘이라고 기록돼 있었던 어떤 레콘이 있어요. 이 레콘이 신발도 두 짝이고 장갑도 두 짝인데 무기도 두 개여야지 그러면서 최후의 대장간에 가가지고 해바라기라는 칼하고 달바라기라는 칼 두 개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쌍칼을 들고 전설적인 업적을 이룹니다. 계속해서 뭐 나쁜 놈도 때려잡고 전쟁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너무 전설적인 영웅적 행보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이 왕국을 하나 건설해 버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레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네, 그죠. 그냥 자기를 숭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추앙할 존재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콘이 그렇게 계속해서 두억신이도 때려잡고 뭐 짐승도 때려잡고 이러면서 막 했더니 어느새 자기를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돼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본인을 일대 영웅왕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왕국을 이제 아라짓 왕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인간들의 첫 번째 왕국인데 왕이 레콘인 거예요. 근데 이 영웅왕 때부터 영웅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최강의 전투 집단을 우리는 아라짓 전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대, 3대 아라짓 왕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영웅왕이 죽은 뒤에도 이 아라짓 전사들이 있으니까 나가들을 상대로 계속 대박장 전쟁에서 북진하는 나가를 막은 거죠, 이렇게. 근데 영웅왕이 나이가 좀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고 노쇠해지니까 나가들이 딱 보다가 영웅왕 지금 에이징 이슈 왔다. 지금이다. 에이징 커브 왔다. 에이징 커브 왔다. 지금이니?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웅왕이 레콘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또 막 다 부수고 있는데 어떤 영웅적인 나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영웅적인 나가가 칼을 들고 있는 영웅왕의 손을 칼과 함께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웅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레콘은 참지 않거든요. 자기 손과 함께 썰어버려요, 이렇게. 그때부터 영웅왕은 한쪽 팔이 없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레콘들이 평생 동안 가장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게 무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절대 손조차 댈 수 없는 어떤 그죠. 신성한 존재. 레콘 무기에 손 댄다는 거 이제 니 좀 치나 이거야. 아니면 이제 삶을 그만 끝내고 싶을 때 레콘의 무기에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팔 손이 없다고 해서 칼을 두 자루 못 쓰면 이건 영웅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대장간에 가가지고 원래 모든 레콘은 평생 한 번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 해바라기, 달바라기의 칼날을 떼가지고 하나로 합쳐요. 손잡이 하나에 칼날이 두 개인 칼. 해바라기, 달바라기 앞에서 바라기라는 칼이 탄생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 쌍신검이라 불리는 이 바라기가 아라짓 전사들의 충성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바라기가 바로 이 왕국의 핵심적인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라짓 왕국의 긴 역사 속에서 천천히 아라짓 왕국이 쇠락해 나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라기가 사라집니다. 그 이제 역사가들은 거대한 슬픔, 그것의 실종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바라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몇 대가 지나가면서 이 아라짓 전사들이 우리가 지금 뭐에 충성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아라짓 전사들도 점점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확장 전쟁 중에 아라짓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왕만 있으면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왕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왕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짓 전사들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의 허락 없이는 자손을 가질 수가 없는. 그죠. 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자는 모두 죽이고 남자는 모두 겁탈했다. 이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응? 예, 그러면 여자를 겁탈하면 자손이 생길 수 있는데 왕은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겁탈은 남자를 한다라는 이 야만적인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범님이 해주시고 있는 얘기들이 케이건이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반에 케이건 드라카가 구출대와 함께 어딜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 여정에서 무료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옛날 얘기들인데 제가 그걸 쫙 모아가지고 일단 쫙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길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자, 이제 아라짓 전사에 이어서 나가들을 저지했던 또 하나의 최강의 인간 무력 집단, 모든 걸 사냥할 수 있는 집단, 키탈저 사냥꾼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제 키탈저라는 지방이 있는 건데 거기에 사냥꾼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제주 해녀 이런 느낌이죠. 제주도에 해녀가 있고 키탈저에 사냥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탈저 사냥꾼은 용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사냥꾼 모임인데 나가들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했던 집단입니다. 무슨 표현이 있냐면 하늘 아래 두 발로 설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아라짓 전사와 유일하게 맞닿아 뜰 수 있는 유일한 무력 집단,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워즈 보시면은 만달로리안. 그쵸. 만달로리안 느낌이 좀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맞아요. 자기 뭔가 고유한 그런 외인 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 키탈저 사냥꾼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치하고 용만 빼면 우리가 사냥 못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세다는 뜻인데 하늘치가 뭐냐? 그러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네. 근데 하늘치는 이 할애를 해야 되는 사실 생물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풍경을 묘사를 해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다르지 않아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 산맥 너머로 구름이 흐르고 우리의 이 환경과 유사한 환경인데 너무나도 이질적인 요소 하나만 딱 꼽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마시는 새 세계관에서 언덕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가끔 운 좋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름을 찢어 발기면서 유영하듯이 천천히 날아가는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하나의 대륙, 큰 건 대륙, 작은 건 반도, 섬 정도로 거대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이 생명체가 바로 하늘치예요.
전신에 눈알이 빼곡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한공포증 환자면 이제 하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어쩌다가 우연히 관측된 결과 그 하늘치의 등 위에는 고대 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는 어떤 잔해가 있다. 굉장히 신비로운 생명체인 거죠. 그 하늘치 등 위에서 누가 살았던 건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에 하나인데 이 존재의 정체 그리고 이 존재의 의미 이것도 작품 후반부에서 다 시원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고기죠. 지느러미가 있고. 그 물고기죠. 하늘을 나는 거대한 물고기.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 키탈저 사냥꾼들도 야, 이건 못 잡지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하늘치인데 우리는 눈물을 마시는 새 이야기의 중후반부에서 혼자서 하늘치를 잡는 미친 인간을 보게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 사실 하늘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물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이제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냥 신비로운 현상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또 용입니다. 용. 이게 지금 역사를 갔다가 다시 또 생태로 갔군요. 생태에서 다시 또 역사 갈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순서예요. 네. 근데 용이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수많은 판타지에서 용이라는 존재는 빠지지 않잖아요. 드래곤이라는 존재가. 근데 이 눈맛의 용이 제가 본 가장 독특한, 특별한 설정의 용이거든요. 이안 맥케이그 선생님도 여기서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안 맥케이그 선생님이 디자인한 용 진짜 멋져요. 진짜 신비로워. 근데 이 세계에서의 용은 기본적으로 식물하고 동물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정확히는 식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식물인데 동물로서 활동하고 그쵸. 다시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간적인 존재?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식물이에요. 용근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데 이 용근이 진짜 똑똑합니다. 굉장히 똘똘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계속 눈치를 봐가지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이제 짱 박혀 있는 게 용근이에요. 근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화라는 걸 꼭 피우거든요. 이 용근 상태에서 인간이 먹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용인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고 이 용인이 어떤 존재냐면 눈치왕이 되는 거야. 눈치왕 오브 왕.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용인은 초인적인 섬세함을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초인적인 섬세함이 어느 정도의 눈치냐면 공기의 흐름을 느껴서 앞으로 한 달 뒤의 날씨까지 예측하는 섬세함, 상대방의 심박수, 땀, 동공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과거, 미래, 속마음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보면 약간 신적인 존재라고 느낄 정도의 눈치 킹 오브 더 킹, 이게 이제 용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그대로 부화시키면 이게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두억신이랑 비슷해서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키우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와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거의 모든 모습과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용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날개 달린 드레이크 말고도 누가 봤을 때는 정물처럼 보이는 보일 수도 있죠. 어떤 화초같이 보일 수도 있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용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책상에서 갑자기 불을 뿜을 수 있다. 그죠. 나가들이 싫어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늘치하고 용 빼고 우리가 다 사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키탈저 사냥꾼인 거잖아요. 아, 우리 키탈저 사냥꾼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다시 이제 백투더 키탈저 사냥꾼으로 가면 얘네가 사실 능력치가 따로 뭐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레콘 같이만 잘 싸우고 이런 게 아닌데 이 키탈저 사냥꾼의 특징은 미친 듯한 끈기랑 집요함이에요. 그러니까 근성의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이 역사 속의 기록, 사례가 뭐냐면 대호 별비를 사냥했을 때 키탈저 사냥꾼들의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너무나 거대한 호랑이니까 대호라고 부르는데 이 대호 중에서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이 별비라는 대호가 있었어요. 왜 별비냐면 점프를 하면, 밤하늘에 점프를 하면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전부 다 빗자루질을 해서 안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별비거든요. 빗자루 할 때 비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별비가 하도 사람들을 먹으니까 결국은 이 별비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 별비 정도의 커다란 호랑이를 사냥하려면 누구밖에 없을까요? 키탈저 사냥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은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이제 키탈저 사냥꾼들이 오케이 의뢰 접수하고 가서 3대에 걸쳐서 사냥을 합니다. 이 키탈저 사냥꾼은 누구를 사냥하다가 동료가 죽었어. 그러면 동료의 자식들을 데려와서 모든 마을에 같이 키우면서 그 다음 사냥꾼들을 키워요. 사냥 가르치고 막.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사냥감을 잡잖아요. 이들의 풍습은 뭐냐면 사냥감을 잡자마자 바로 배를 갈라서 그 사냥감에 의해 죽은 애들의 자식들이 다 간을 먹어야 돼요. 모두가 나눠 먹는. 모두가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이 대호 별비를 잡았을 때에도 죽은 사냥꾼들의 어린 자식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이제 대호 간 뷔페 오마카세 한 거죠. 다 먹은 거지. 키탈저 사냥꾼의 문화나 재미있는 고사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작품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눈물을 마시는 새도 키탈저 사냥꾼의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마리 형제새 얘기거든요. 요거 해주실래요? 제가 이걸 네 마리 형제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마리 형제새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사실 드래곤 라자 때
잠깐 이제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네 마리 형제새가 살고 있었다. 어떤 고사처럼 케이건이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러죠. 물을 마시는 새와 독약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새가 있는데 이 네 마리 형제새가 식성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는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눈물은 이제 내 몸 안에 둘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되게 해로운 것인데 타인이 그렇게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해로운 것을 마시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죽는 존재인 거고, 그러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당연히 반대로 남이 절대 흘리고 싶지 않아서 꽁꽁 몸속에 가두고 있는 이 피를 마시는 그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오래 산다. 하지만 피를 마시는 새는 그 피비린내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눈물을 마시는 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군.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일단 키탈저 사냥꾼의 옛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영도 퀴즈들은 눈물을 마시는 새 나왔고 피를 마시는 새 나왔으니까 독약하고 물 빨리 좀 내주세요라고 되게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야, 이 얘기는 또 하면 안 돼. 맞아. 뭔데? 물이 가장 날카롭지. 그 물에 독을 풀어 온 세상을 중독시켜야 해. 그런 대사가 나오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주체할 수 없구나. 지금. 저는 그래서 물과 독약은 안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키탈저 사냥꾼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사자예요. 흑사자는 독특한 생물인 게 뭐냐면 흑사자의 이 가죽, 모피가 자체적으로 열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히트텍 같은 거야. 천연 히트텍. 그러니까 이 흑사자의 껍데기는 히트텍이라면 누가 제일 탐내겠어요? 나가가 너무너무 탐을 내요. 왜? 추우면 못 움직이니까 이 흑사자 모피 코트 딱 입으면 북부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들이 대확장 전쟁 내내 흑사자들을 다 잡아서 모피 코트 열풍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패션 대유행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흑사자가 멸종하거든요. 나가에 의해서 멸종한 흑사자, 이걸 키탈저 사냥꾼어로 케이건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용이 있잖아요. 용은 불을 뿜면 돼. 당연히 그러면 나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나가들은 용근 용화 보일 때마다 족족 쓱싹 없애요, 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은 이제 멸종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용은 키탈저어로 드라카라고 불러요. 케이건과 드라카. 이게 나가가 멸종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는 두 생명체의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케이건 드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를 너무너무 증오해서 나가를 사냥한다면 잡아먹는 주인공의 이름이 케이건 드라카. 이게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이미 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거리는 스포가 가득한 이 파트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스스로. 네. 케이건 드라카 본명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대확장 전쟁의 종식이 됩니다. 우리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이렇게 아라지 전사들하고 키탈저 사냥꾼하고 몇몇 개인적인 레콘이랑 몇몇 도깨비들이 나가들을 계속 막았지만 이렇게 해서 아라지 왕국 망했고 나가들은 계속 북진을 하다가 결국 이 나가들의 북진을 멈춘 건 날씨였어요. 날씨.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나가들은 우리 지금 지구로 치면은 적도 종족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적도를 중심으로 어느 넓이, 그러니까 커피콩 같은 거야. 나가들의 식생. 그죠. 요 위에선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콩이나 바나나 같은, 망고 같은 존재들인 거야. 적도 이 인근에 퍼져 있는 존재인데, 이 세계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니까, 소드락을 먹고 막 그 흑사자 모피를 입고 전쟁을 해도 결국 그걸로 안 되는 어떤 선이 생기죠. 그 기후선. 이게 뭐냐면, 나가들이 전쟁에서 쫓아내고 식물 심고 숲을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도저히 추워서 못 움직이는 그 지점, 여기를 이제 우리는 한계선이라고 부르고 거기부터 이제 DMZ가 생기는 거예요. DMZ죠, 정확히. 정확히 DMZ죠. 왜냐면 특정한 진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인 거고. 비무장지대. 요 한계선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삼림 키보렌이고 그 위쪽으로 북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부동산 알바끼 같은 거야. 위쪽에 그 북부 절반에 세 종족 다 꾸역꾸역 몰아놓고 남쪽 거대한 것을 한 종족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되게 불공평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북부인들에게는 이 한계선 이남 키보렌부터는 없는 존재예요. 갈 수도 없고 뭐 교류도 못하고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현재 700년이 흘렀습니다. 요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막이라는 것은 요 한계선 바로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주막이라고 불린 거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주막인 거예요. 그 다음 더 가면 키보렌이니까. 근데 이 남쪽에서 온 사람이 바로 케이건 드라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한 2페이지 정도 설명을 아니 반문단 한 것 같아. 반문단. 그러니까 왜 주인이 놀랐는가, 그죠? 왜 늦게 발견한 손님을 보고 놀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2시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나가가 미우면 잡아서 사냥해서 요리해서 먹느냐 이 얘기 좀 했고,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케이건 드라카에게로 돌아와서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아니 나보고 눈맛에 설명해 해달라고 한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와. 아니 이 작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케이건 드라카에게로 돌아오면 지금 마지막 주막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가 곰탕 먹으면서. 이 케이건 드라카는 하인샤 대사원이라는 어떤 대사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인샤 대사원이라는 게 어디냐면 인간들의 신은 어디에도 없는 신이잖아요. 그 인간 종족의 그 신을 모시는 대사원이거든요. 그 신전 같은 건데 거기에는 스님들이 계신 거고, 불교 같은 느낌이죠. 불교랑 비슷해요. 그 실제로 이안 맥케이그 선생님도 사찰로 그리고 스님으로 그리거든요. 아라짓 왕국의 역사부터 해서 인간 종족의 거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다 갖고 있는 대본산이 하인자 대사원인데, 이 하인자 대사원은 옛날부터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툭 하면은 이제 케이건 드라카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건 드라카의 단골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럼 케이건은 또 별다른 대가 없이 그 요청을 어지간하면 수락해주곤 했고, 근데 이번에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케이건 드라카님에게 키보렌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키보렌은 이제 케이건 드라카가 있는 일종의 그 식당이죠, 식당. 가서 한 명의 나가를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와달라. 근데 그걸 위해서 구출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셋이 하나를 상대하니까 레콘 하나 도깨비 하나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케이건 드라카는 한 명의 레콘과 한 명의 도깨비를 마지막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 고기를 먹으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어떤 기본적인 기초 단계, 눈물을 마시는 새 101. 지금 아직 나가 대가문 설명도 안 했어요. 나가 가문들도 알아야 되고 뭐 할 거 많아 우리. 자,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이게 2편이 나와요. 드래곤 라자에 비해서 재미없네 이러면서 안 보시면 이제 2편 안 찍는 거죠. 이걸 안 본다고? 진짜 안 본다고? 이거 근데 네. 그거 아시나요? 피라미드를 세울 때 밑변의 길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 아시죠? 네. 기초가 많다는 건 이 이야기가 끝간데 없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읽은 독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떤 문학적 대리 체험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하게 휩쓸려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하면서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눈물을 마시는 새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밀리의 서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는 6월 10일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데 기존의 9,900원에서 11,9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웹에서 가입을 하시면 첫 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플이 아니라 웹에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 가입을 하시면 첫 달 무료 사용 이후에도 인상 전에 그 가격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겠죠. 그리고 특별히 스토리캠프 구독자들, 그러니까 캠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을 해주신대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 한정으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눈물을 마시는 새 영상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